AI 에이전트가 왜 중요한 임무에 실패하는 걸까요? 그냥 실패했다는 결과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 그걸 파헤치는 법의학 수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리는 이미 IT 운영이나 보안, 금융처럼 정말 중요한 분야에서 AI에게 아주 큰 일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똑똑한 AI들이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얻는 데이터라는 게 너무 단순해서 속이 터질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냥 실패했습니다. 딱 이 한마디가 전부예요. 뭐가 어떻게 왜 잘못된 건지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마치 캄캄한 블랙박스 안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실패 현장을 마치 CSI처럼 아주 정밀하게 법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법의학적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AI 실패 분석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MAST를 소개해 드릴게요. MAST는 뭐냐면요. 복잡하게 얽힌 AI 로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명확한 실패 시그니처로 바꿔주는 도구예요. 진짜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이걸로 총 14가지의 뚜렷한 실패 패턴을 딱 짚어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 블랙박스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이번 조사의 용의선상에 오른 녀석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저희는 3가지 종류의 AI 에이전트를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각 모델의 전체적인 성능 점수가 나오는데요. 제미니 3 플래시가 75.5%로 압도적으로 높죠? 그런데 말이죠. 이 숫자 하나만 보면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왜 실패했느냐? 바로 그 지점이니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신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델들이 각각 어떻게 또 왜 다르게 무너지는지 그 실패 시그니처를 샅샅이 파헤쳐보죠. 이 차트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제미나이는 실패할 때 평균 2.6개의 원인만 딱 짚어서 보여줘요. 이걸 외과적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필요한 부분만 딱 도려내는 것처럼요. 근데 GPT-OS를 보세요. 평균 5.3개. 이건 뭐 하나가 잘못되니까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연쇄붕괴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모든 실수가 다 똑같은 무게를 갖는 건 아니에요. 가벼운 찰과상 같은 양성 결함이 있고요. 이건 시스템이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어요. 반면에 그냥 바로 시스템 다운으로 이어지는 치명적 결함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같은 단계를 좀 반복하는 건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아예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임무 자체를 까먹는다? 이건 뭐 게임 끝이죠. 핵심은 이 둘을 구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바로 제미나이 3 플래시. 별명은 과신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그 실패 패턴을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제미나이의 치명적인 약점, 바로 이겁니다. 실패했을 때 부정확한 검증 오류가 성공했을 때보다 무려 52%나 치솟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자기가 한 일이 진짜 잘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나 성공했어! 하고 손부터 드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타입인 거죠. 자, 두 번째 용의자는 키미 K2입니다. 이 친구의 별명은 결정장애에 빠진 사색가. 이름만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계속 생각의 굴레에 갇혀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키메이2의 문제는 이 실행 격차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실패 사례의 92%, 거의 대부분이죠. 여기서 추론 행동 불일치가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정작 손가락은 전혀 다른 걸 클릭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마지막 사건 파일입니다. GPT-OSS120B. 별명은 벅차고 잘 잊어버리는 에이전트입니다. 이 모델은 특히 작업이 좀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경향이 있어요. GPT-OSS만의 아주 독특하면서도 치명적인 결함이 바로 대화 기록 손실이에요. 실태 케이스의 24%에서 이 문제가 터졌는데 쉽게 말해서 임무를 한창 수행하다가 갑자기 내가 뭘 하고 있었지? 하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임무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진단은 끝났습니다. 그럼 처방을 내려야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실패 유형을 정확하게 알면 딱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별로 딱 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만 넘치는 제미나이는 검증 과정을 아예 외부의 다른 시스템한테 맡겨버리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확인하지 말고 다른 애한테 검사받아. 이렇게요. 결정장애를 겪는 기미키2한테는 명확한 규칙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줘서 이때는 이거 해, 저 때는 저거 해 하고 딱딱 정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꾸 까먹는 GPT OSS 12B는 대화의 핵심 맥락을 꽉 붙잡아줄 강력한 메모장 같은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성공률이라는 숫자 하나에 속지 마세요. 그 뒤에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둘째, 실패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간단히 고칠 수 있는 외과적 실패와 시스템 전체가 문제인 연쇄적 실패가 있죠. 셋째, 그래서 믿을 만한 AI를 만들려면 실패의 원인을 족집게처럼 진단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AI에게 통하는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모델마다 전혀 다른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AI의 실패를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쥔 우리가 정말로 인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이제 어디로 나가야 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번뜩일 때 있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디어를 몇 마디 말하는 것만으로 멋진 음악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미나의 새로운 기능이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가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의 감정에 딱 맞는 배경음악이 흘러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내 인생에도 저런 BGM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지금 이 순간 내 기분에 딱 맞는 나만의 사운드 트랙 말이에요. 네, 바로 그 상상에서 제미나의 이번 기능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게 진짜 가능해졌습니다. 그냥 제미나이한테 이런 느낌의 음악 만들어줘 하고 몇 마디 아이디어를 톡 던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정말로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 음악이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지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아닌가요? 자, 그럼 이 엄청난 기능 대체 정체가 뭘까요? 바로 제미나이의 새로운 리듬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최신 AI 모델, 이름도 멋있죠? 라이리아 3. 바로 이 라이리아 3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베타 버전이라서 우리가 먼저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사용법은요, 정말 놀랄 만큼 간단해요. 만들고 싶은 음악을 글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분위기 있는 사진 한 장 딱 올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단 30초 만에, 진짜 30초 만에 꽤 퀄리티 높은 음악 트랙이 뚝딱 하고 완성되는 거예요. 텍스트된, 이미지된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창의력만 있으면 돼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겠죠? 자, 그럼 프롬프트 하나로 어떻게 나만의 플레이리스트가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직접 따라가 볼게요. 진짜 너무 간단해서 에게? 이게 끝이야? 하실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때요? 세탁기 속에서 드디어 짝을 찾은 양말. 이걸 주제로 코믹한 R&B 슬로우 잼을 만들어줘. 캬, 프롬프트부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미나이는 이렇게 엉뚱하고 재치 있는 아이디어도 정말 근사한 음악으로 바꿔준다니까요. 물론 이렇게 좀 감성적인 요청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엄마랑 같이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신나는 아프로비트 트랙 만들어줘 라고요. 그냥 엄마 노래가 아니라 신나는 아프로비트라는 디테일까지 정확하게 잡아내는 걸 보면 와, 이건 그냥 기계가 아니라 감정의 미묘한 차이까지 이해하는 것 같아서 진짜 놀랍더라고요. 자, 정리해 볼게요. 과정은 딱 3단계예요. 하나, 아이디어를 입력한다. 둘, 몇 초만 기다린다. 셋, 바로 다운로드해서 친구들한테 자랑한다. 끝! 어때요? 정말 빠르고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또 대박인데 음악을 만들면요. 나노바나나라는 기술로 만든 맞춤 앨범 커버 아트까지 같이 만들어준대요. 아니, 음악도 만들어주고 앨범 커버까지? 이건 뭐 공유 안 하고는 못 배기겠죠. 자, 그럼 이 모든 마법 같은 일들이 대체 어떤 기술 덕분에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 바로 리리아3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냥 재미있는 장난감을 넘어서 음악 생성 AI 분야의 엄청난 발전으로 평가받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라이리아3가 이전 모델보다 확 좋아진 점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제 가사를 직접 안 써도 돼요.
프롬프트 분위기에 맞춰서 AI가 알아서 가사를 척척 써줍니다. 둘째, 컨트롤이 훨씬 디테일해졌어요. 보컬은 좀 더 속삭이듯, 템포는 살짝만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요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퀄리티. 음악의 퀄리티 자체가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냥 멜로디 몇 개 붙여놓은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실제 음악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트랙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기술이 이렇게 강력해지면 꼭 따라오는 걱정이 있죠. 이거 괜찮을까? 안전한가? 저작권 문제는 없어? 하는 것들이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글이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떤 안전장치들을 마련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핵심 안전장치, 첫 번째가 바로 신스 아이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AI가 만든 오디오 파일에다가 보이지 않는 도장을 쾅 찍는 거예요. 디지털 워터마크 같은 거죠. 우리 귀에는 전혀 안 들리지만 기계는 이걸 보고 아, 이건 AI가 만든 거구나 하고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투명성을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우리가 직접 탐정이 되어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음악 혹시 AI가 만든 거 아니야? 싶은 파일이 있다면 제미나이에 올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제미나이가 신스 아이디를 싹 스캔해서 이게 구글 AI로 만든 건지 아닌지 바로 알려줘요. 뭐랄까 일종의 AI 음악 진품 감별사 같은 역할까지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 스타일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것도 되나?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해 구글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복제는 안 되고 영감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가수의 목소리나 멜로디를 똑같이 따라하는 건 불가능해요. 대신에 그 아티스트가 가진 특유의 분위기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독창적인 음악을 만드는 거죠. 핵심은 언제나 새로운 창작이라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안전장치가 더 있어요. AI가 만든 음악이 혹시 기존에 있던 노래랑 너무 비슷하지는 않은지 자동으로 체크하는 필터도 있고요. 실제 음악 만드는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음악 커뮤니티랑 계속 협력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용자들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서비스 약관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겹으로 안전망을 만들어 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이 대박 기능 어떻게 써요? 나도 쓸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딱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만 딱딱 짚어 드릴게요. 일단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금 바로 컴퓨터 켜고 웹에서 써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도 곧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일 반가운 소식, 한국어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물론 구글 AI 유료 구독자라면 좀 더 많은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신 분들 계신가요? 주목해주세요. 유튜브 쇼츠의 드림트랙이라는 기능에서도 바로 이 리리아3 기술을 써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와, 활용도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자, 이제 모든 설명은 끝났습니다. 마이크를 여러분께 넘길게요. 이 엄청난 도구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첫 번째 음악은 뭔가요? 정말 궁금하네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멋진 아이디어를 한번 들려주세요.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이 곧 음악이 되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이제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는 말 그대로 이기적인 AI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한 팀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구글의 한 연구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아주 놀라우면서도 또 굉장히 우아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기적인 AI에게 협력을 가르칠 것인가? 이게 그냥 코딩 잘해서 해결될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이건 앞으로 AI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랑 어떻게 같이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통제 불가능한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갈림길에 이 질문이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게임 이론에서 아주 유명한 딜레마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왜 협력이 어려운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정말 잘 보여주거든요. 지금 보시는 표가 바로 그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 보상표인데요. 규칙은 진짜 간단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협력할지 아니면 배신할지 고르는 겁니다. 둘 다 우리 협력하자 하면 사이좋게 1점씩 얻어요. 좋은 결과죠. 근데 만약 나만 배신을 때리면 나는 2점이나 얻고 상대는 1점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유혹이 시작되는 거죠.
상대방이 뭘 선택하든 나한테는 일단 배신하는 게 무조건 이득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못 믿고 둘 다 배신을 선택해서 결국 둘 다 빵점, 최악의 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바로 AI들이 서로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는데도 서로를 믿지 못해서 결국 다 같이 손해보는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딜레마에 빠진 AI들을 어떻게 협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방법들이랑 오늘 우리가 볼 연구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흥미로운 차이가 있어요. 자, 옛날 방식은 어땠냐면요. 한마디로 되게 복잡했어요. 상대방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하고 가정을 미리 다 코드로 짜놓거나 뭐 메타 학습자니 순진한 학습자니 이런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서 서로 감시하게 했죠. 굉장히 뻣뻣하고 일관성도 없었고요. 근데 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와, 정말 심플해요. 그런 복잡한 규칙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대신 뭐를 하냐? 그냥 AI를 온갖 종류의 다양한 상대방들이랑 계속해서 싸움 붙이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이런저런 친구들 만나면서 사회성을 배우는 것처럼요. AI도 수많은 상대를 겪으면서 협력이 뭔지 그 사회적 지능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자는 겁니다. 네, 눈치채셨죠? 핵심은 바로 다양성입니다.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훈련 환경 그 자체에 있었던 거죠. 연구에서는 이걸 혼합풀 훈련, 영어로는 믹스드 풀 트레이닝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학습 중인 AI를 전력도 제각각이고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다양한 상대방들이 우글거리는 수영장에 그냥 확 던져 넣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I는 더 이상 특정 상대한테만 먹히는 얄팍한 꼼수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누가 됐든 어떤 상대가 나타나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실력을 길러야만 하는 거죠. 자, 이 그래프가 그 결과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진짜 모든 걸 말해주죠. 왼쪽 그래프의 붉은 선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다양한 상대와 훈련받은 AI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협력하는 비율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제대로 배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점선을 보세요. 이건 한 종류의 상대하고만 훈련받은 경우인데 처참하죠? 결국엔 서로 배신하면서 협력률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 둘을 비교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훈련 환경의 다양성, 이게 바로 협력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열쇠였던 겁니다.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다양한 환경에서 훈련했다고 이렇게 협력을 잘하게 되는 걸까요? 그 과정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인과관계를 아주 흥미로운 3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이 3단계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1단계,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적응을 잘하게 되니까 이번엔 그걸 이용해서 착취하는 녀석이 나타나요. 이게 2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바로 그 서로 착취하려는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모두에게 이로운 협력이 탄생하게 됩니다. 정말 소설 같지 않나요? 자, 첫 번째 단계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인 컨텍스트 학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AI가 게임 한 판을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상대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고 전략을 바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 자기 행동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능력을 말해요. 워낙 다양한 상대를 만나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눈치 빠른 생존 기술을 익히게 된 거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기 파란색, 빨간색, 회색 선이 각각 다른 전략을 쓰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 우리 AI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세요. 게임 초반에 몇 번 겪어보더니 상대방이 누군지 금방 파악하고 바로 전략을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 무조건 협력하는 착한 상대를 만나면 자기도 같이 협력해주고 무조건 배신하는 나쁜 상대를 만나면 자기도 똑같이 배신으로 맞대응하는 거죠. 이게 바로 1단계 기가 막힌 적응의 학습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적응을 잘하는 건 좋은데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게 적응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 그 패턴을 읽고 이걸 역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치명적인 약점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2단계 착취의 학습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취는 그냥 단순하게 상대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한 수 위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뻔히 아니까 그걸 이용해서 상대는 협력하도록 유도하고 자기는 더 큰 이익을 쏙 빼먹는 아주 고단수 전략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붉은색 AI가 바로 그 착취하는 녀석이에요. 파란색 AI의 적응 능력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파란색은 계속 협력하게 만들고 자기는 더 큰 보상을 챙겨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진짜 재밌어집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남을 착취하는 데 도 같은 아주 영악한 AI 둘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서로를 등쳐먹으려고 할 텐데 말이죠. 바로 이 그래프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클라이맥스죠. 서로를 이용하려던 두 선수가 만났는데 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과정이 역설적으로 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아주 안정적인 협력 상태를 만들어내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극강의 이기심이 최고의 이타심, 즉 상호 협력이라는 결과를 낳은 거죠. 이게 바로 기적과도 같죠? 마지막 춤단댕기가. 자, 그럼 이 놀라운 결과가 대체 AI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그냥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 하나를 잘 풀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넘어서 AI에게 사회성을 가르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확장 가능한 길을 찾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만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복잡한 규칙을 사람이 일일이 만들어줄 필요 없이도 AI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확장성 높은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둘째, AI가 동시에 두 가지 역할을 해낸다는 거예요. 게임 한판 안에서는 상대에 맞춰 빠르게 움직이는 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전체 훈련 과정을 통해서는 게임의 판 자체를 읽는 전략가, 즉 메타 학습자 역할까지 해내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방식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요즘 거대 언어 모델들이 엄청나게 방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과 그 원리가 굉장히 비슷해요. 논문 저자들도 이 모든 내용을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우리의 발견은 표준적인 분산학습 기술을 사용해서 협력적인 사회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확장 가능하고 계산적으로도 효율적인 길을 제시한다 라고요.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이건 그냥 게임 공략법이 아니라 앞으로 복잡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AI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조차도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다양성 속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결국에는 협력을 배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이 사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로봇한테 꿈꾸는 법을 가르친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드림제로라는 새로운 AI 모델 이야기인데요. 로봇에게 물리적인 상상력을 심어주는, 뭐랄까, 로보틱스 분야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같이 한번 파고들어 보시죠. 자, 그럼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요즘 로봇들 진짜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왜 되게 간단해 보이는 일은 잘 못할까요? 예를 들면 처음 보는 신발끈을 푼다거나 상자를 연다거나 하는 거예요. 진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 기가 막히게 하면서 이런 물리적인 일에는 쩔쩔매는 거죠. 바로 이 아이러니가 문제입니다. 기존의 로봇들을 움직이던 게 바로 이 VAM, 즉 비전, 언어, 행동 모델이었어요. 얘네들은 말은 잘 알아들어요. 저 컵 좀 선반에 올려놔 하면 컵, 선반, 올려놔 이런 개념은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걸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동작은 그냥 못해요. 반면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월드 행동 모델 WAM은 바로 그 어떻게에 집중하는 녀석입니다. 자, 그럼 로봇공학이 왜 이런 한계에 부딪혔을까요? 뭔가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져 있었다는 건데 그게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 문장의 핵심을 찌릅니다. 기존 모델들은 말귀는 알아들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는 거죠. 하지만 물리적인 세상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공간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 맨날 하던 것만 하고 새로운 건 못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요. 그래서 드디어 혁신적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드림제로가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풀거든요.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로봇한테 일종의 상상력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꿈꾸기라는 비유가 딱 맞아요. 드림제로는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기 전에 머릿속으로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일종의 예지몽 같은 거죠. 내가 만약 이렇게 움직이면 내 눈앞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이걸 영상으로 예측하고 동시에 그렇게 만들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월드 행동 모델, 즉 WAM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영상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면서 물리법칙 그 자체를 배우는 거예요. 내 행동이 어떤 시각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진짜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물리적 상상력이라는 걸 갖게 된 로봇은 대체 뭘 할 수 있게 될까요? 지금부터 드림제로가 가진 4가지, 진짜 말 그대로 슈퍼파워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슈퍼파워, 바로 일반화 능력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이에요. 드림제로는 기존에 제일 잘 나간다는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 처음 보는 작업이나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무려 2배 이상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수치 좀 오른 게 아니에요. 이건 로보틱스 분야에서 정말 엄청난 도약입니다.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햄버거에 부채질을 하거나 상자끈을 풀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이런 것들 가르쳐준 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보고 알아서 하는 겁니다. 추가 훈련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진짜 제로샷 일반화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두 번째 슈퍼파워는 배우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옛날 모델들은요, 꼭 교과서처럼 완벽하게 정리된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보여줘야 겨우 배웠죠. 근데 드림제로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실제 세상처럼 좀 지저분하고 뒤죽박죽이고 반복되지 않는 데이터 속에서 더 잘 배웁니다. 중요한 건 반복이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걸 아는 거죠. 세 번째 슈퍼파워, 이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바로 데이터 효율성인데요. 보통 새로운 로봇 하나 가르치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과 데이터가 들거든요. 근데 드림제로는 그 시간을 말도 안 되게 줄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줄였냐고요? 여기 보이는 이 숫자. 네, 단 30분입니다. 30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몸을 가진 로봇한테 자기가 아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냥 30분 동안 자유롭게 놀게 놔두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로봇 적응력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봐도 되겠죠. 자, 마지막 4번째 슈퍼파워입니다. 이건 더 신기해요. 다른 존재를 보고 배우는 능력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사람이 뭔가를 하는 영상 또는 다른 로봇이 움직이는 영상을 그냥 보기만 했는데도 성능이 무려 42%나 올라가요. 직접 해보지 않아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된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모델이라도 느려 터지면 현실 세계에선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당연히 속도 문제가 발목을 잡았겠죠. 과연 이 복잡한 모델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돌릴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 과정을 이 표가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처음엔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그 다음엔 구현 방식을 뜯어고치면서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모델 자체를 손본 드림제로 플래시 버전에서 와, 보이시나요? 무려 38배나 빨라지는 거의 폭발적인 성능 향상을 이뤄냅니다. 그럼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드림제로 플래시는요, 훈련 방식을 살짝 비튼 거예요. 로봇이 꾸는 꿈이 아직 좀 흐릿하고 노이즈가 껴있을 때도 거기서 바로 정확하고 깔끔한 행동을 예측하도록 훈련시킨 거죠. 일종의 알고리즘적인 지름길을 만든 셈인데 덕분에 생각하는 단계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최적화를 거친 최종 결과는 바로 7Hz, 7Hz의 제어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로봇이 주변 상황에 아주 부드럽고 민첩하게 실시간으로 반응하기에 충분한 속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기술이 과연 어떤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범용 로봇 시대의 새벽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드림제로는 그냥 몇 개 더 잘하는 로봇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그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배우고 어떤 상황에서든 즉각적으로 적응하는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 범용 로봇을 향한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로봇이 그냥 유튜브 영상 아무거나 보고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그 로봇에게 다음엔 무엇을 가르치게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세요? 이 기술이 열어젖힐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